자,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시대를 업고 가지 말고 업고 가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인문학은요, 시대와 공명을 해야 됩니다. 학문하는 길 따로 있다고 학문 따로 가고 세상 따로 간다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문학은 시대와 공명을 해야 된다. 같은 울림을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급격한 시대 변화가 회오리 치고 있습니다. 그냥 들여온 것도 아니고요. 회오리 치고 있어요. 엄청나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초연결, 초증폭, 초예측과 같은 이런 말들이 회자될 만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요. 그 폭은 또 엄청나게 큽니다. 이러한 시기에 인문학이 지난 세기, 지지난 세기만 돌아다보면서 레거시, 즉 유산만 지키는 인문학이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한테만 조용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유산이라는 것도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라는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데이터. 여러분 휴대폰에 데이터 굉장히 중요하시죠? 약간 제가 생각하는 맥락은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데이터라는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의 기업 알리바바를 창업한 마윈 회장이 몇 년 전서부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빅데이터가 21세기의 원유다, 기름이다라는 얘기예요. 20세기에 돈 많은 국가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산유국이었죠. 기름 갖고 있는 국가였어요. 21세기는 뭐다? 그런 기름이 아니라 데이터라는 원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국가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다시 인문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인문학도 데이터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문학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응용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된다? 또 생산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는 융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융복합을 얘기할 때 몇 가지 바다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 이야기. 그렇다고 가수 바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바다를 영어로 오션이라고 하죠. 네, 오션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레드오션이 있습니다. 빨간 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포화 상태, 핏빛으로 물든 바다예요. 살기 힘들겠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뭐냐면 김희찬 교수와 르네 마보안 교수가 제안한 블루오션입니다. 희망에 찬 바다,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 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2000년 초반에 굉장히 여러 사람들 입에서 언급되었던 표현입니다. 블루오션. 그런데요, 저는 거기서 하나 더 제시합니다. 화이트 오션이라는 걸 제시합니다. 하얀 바다. 하얀 바다가 진짜는 없겠죠? 그런데 저는 하얀 바다, 화이트 오션이라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화가 제임스 휘슬러의 작품을 보고 제가 영감을 얻어서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소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작품 속에서 이 소녀의 모습보다는 이 소녀가 입고 있는 드레스 색깔이 하얀색이라는 것입니다. 서양 미술사에서, 제가 미술사를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서양 미술사에서 하얀색은 색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동양화는요, 여백의 미라고 해서 다 칠하지 않죠. 근데 서양 미술은 다 칠해야 되죠. 근데 하얀색을 칠하는 바탕으로 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임스 휘슬러가 이 작품을 통해서 하얀색도 하나의 색으로 인정받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죠. 화이트가도 하나의 색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물감 3가지를 섞으면 검은색이 됩니다. 삼원색을 섞으면 검은색이 됩니다. 그러나 빛 3원색을 섞으면 어떻게 되죠? 하얀색, 투명한 색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칠판에는 우리가 많은 것을 써놔야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화이트 오션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미래는요, 융복합의 시대이다. 여러 가지가 섞여서 하얀색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뭐 어떻게 된다? 많은 가능성이 있다. 빈서판처럼 많은 것을 써내려갈 수 있는 세계다라고 해서 저는 화이트 오션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는 융복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문학은 이 화이트 오션의 세계로 풍덩하고 빠져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폐쇄적으로 이 분과적으로 되어 있는 학문의 격벽을 과감하게 부수고요. 다른 학문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가능성이 쏟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융복합은 1 더하기 1은 2의 개념이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제곱, 무한한 가능성을 주는 것이 바로 융복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인문학 연구는 어떠했습니까? 이제까지의 인문학 교육은 어떠했습니까? 융복합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었고요. 거부감이 많았고요. 또 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 성과들이 적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해온 것은 융복합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통합입니다. 통합을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빨간 풍선과 파란 풍선을 맞닥뜨려 보세요. 하나의 색깔로 맞닥뜨려 보세요. 결국에 어떻게 되죠? 터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는 통합이 아니라 융복합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을 창출해야 되는 것이죠. 인문학이 미래에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무엇보다도 인문학을 기술에 탑재시키는 것을 해야만 합니다. 인문학은 기술을 흡수융복합해야 됩니다. 여기서 흡수융복합이란 말이 뭐냐면 공학하는 사람, 과학기술하는 사람, 인문학하는 사람이 그냥 등을 맞대고 같이 해보자. 이건 좀 어렵지 않느냐.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 코딩도 배우고요. 기술 사회에 나가서 무엇이 변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보고 배우면서 그런 것들을 내 안에,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 안에 접목시켜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흡수융복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문필가인 프리드리히 니체는 그의 작품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정신의 변화를 낙타, 사자, 어린아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낙타는요, 지식을 등에 업고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힘들게 지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업고 간다기보다는. 사자는 그 지식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과 인지를 바탕으로 포효를 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요, 학자들이 이렇습니다. 좀 배웠으니까 비판적인 글도 쓰고 세상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니체가 얘기하는 사자의 단계를 사자의 단계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는요, 어린아이를 니체가 제시했는데요. 왜 하필이면 어린아이일까? 지적 능력이 더 떨어지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린아이는 무한한 호기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묻고 그 순진무구함으로 모래장난과 같은 수많은 새로운 시도를 해본다는 것이죠. 또한 긍정적으로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니체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니체가 낙타와 사자보다 어린아이를 더 중요하고 소중한 단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하는 강의에 치환시켜 보겠습니다. 인문학은요, 새로운 시도를 수없이 해야 되고 긍정적인 태도로 수없이 또한 해나가야 됩니다. 지적 호기심에 대해서 나온 연구 결과물들을 세상에 실제로 적용해 보기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문학이 아까 쓰담쓰담의 인문학이라고 했죠? 실험의 인문학이어야 하기도 한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는 그의 책 새로운 미래가 온다 해서 두 가지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이 컨셉과 하이 터치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고 하죠. 좌뇌에서 우뇌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 논리적 사고에서 감성적이고 조화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 이것을 하이 컨셉의 시대라고 합니다. 하이 터치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조화롭게 사람들을 리드해가고 협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당연히 이런 시대를 하이터치의 시대라고 얘기하겠죠. 미래 역량을 제시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4CS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4CS는요, 첫 번째 비판적 사고력입니다. 두 번째 의사소통입니다. 세 번째 협동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창의력입니다. 이 단어들의 앞자를 따서 4CS라고 합니다. 이것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미래의 일꾼, 미래의 역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CS 기억해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이건 상당히 많은 분량의 지식인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한 곳을 파게 만들면 한다는 겁니다. 얇게 그리고 넓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다가 필요한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깊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무슨 인재라고 하냐면 T자형에게 넓게 배우다 필요할 때 한 군데를 판다는 얘기예요. 또는 파이형 인간, 넓게 배우되 필요한 곳 한 곳은 부족하니까 두 군데 정도는 판다는 얘기예요. 이걸 파이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넓게 볼 수 있는 교육을, 여러 분야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을 앞으로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그 방법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시대의 교육에서 가라사대의 교육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러시대, 선생님이 그러시대, 옛날만의 그러시대가 아니라 가라사대, 공자님이 쓰신 말이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가라사대, 말씀을 통해서 디베이트, 토론을 통해서 뭔가 배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배우는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나도 얘기 좀 해보자. 선생님 저도 잠깐만요. 제 얘기도 해볼게요. 가라사대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디베이트에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와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라사대 하니까 우리 동양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공자님이잖아요. 그죠? 서양의 플라톤도 이런 식으로 했어요. 대화식 수업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무엇이 되냐면 경물치지하게 됩니다. 스스로 대화하는 중에 학생들이 스스로 배워나가요. 그래서 경물치지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물의 본질에 스스로 찾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서울에 가는 방법을 길을 지도를 한 장, 티켓을 한 장 주고 가라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을 가야 돼. 넌 가야 될 이유가 있어. 알려주면 그 학생은 무슨 일,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서울에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물치지 교육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러한 예는 이제 과학기술대에서는요, 액션 러닝이라든지 PBL,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프로블렘 베이스드 러닝 이런 것들이 있고요. 디스턴스 러닝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상상력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라사대 이런 것을 통하면요 상상력이 풍부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언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이라는 말은요 코끼리에서 나왔어요. 코끼리. 옛날 중국에는요 날씨가 좀 따뜻해갖고 코끼리가 살았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코끼리가 죽었어요. 남아있는 것은 뼈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사람들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랐으니까 코끼리 뼈를 보고서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상이라는 것은 코끼리를 어떻게 한다? 생각해 본 거예요. 저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상상이라는 것은 자 손가락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손가락은 보이죠? 그 사이에 비어있죠? 이 비어있는 곳을 생각해내는 것이 상상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많은 것을 상상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아까 레거시, 유산의 인문학을 좀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얘기했는데 사실 필요합니다. 인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지적 자원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제가 이런 말로 정리를 할게요. 고전을 배워야 고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가볍고 간단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손오공과 삼장법서가 나오는 서유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 안에 미래가 들어있어요. 손오공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삼장법사가 주문을 겁니다. 그러면 손오공이 머리 아파서 막 쓰러지죠. 비명을 지르죠. 손오공이 머리에 뭔가를 차고 있죠. 이것이 현대 기술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웨어러블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손에 차고 있는 스마트 밴드라든지 심장 박동수 이런 거 측정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과거 속에
오래된 고전 속에 미래가 들어있는 것이죠. 또 하나 무엇이 있습니까? 손오공이 근두운을 타고 세상 여러 군데 돌아다니죠. 이것이 현대기술은 뭘까요? 여러분들도 하고 있어요. 손바닥 안에서 하고 있어요. 뭘까요? 바로 인터넷입니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세상을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오공이 말을 안 듣고 이리저리 도망다녀도 삼장법사가 너는 내 손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대의 무슨 기술일까요? 클라우드입니다. 고전을 배워야 고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 인문학은 역시 고전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공자님의 말씀을 적은 책 논어 17편 위령공 편에 나오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사야, 너는 내가 많이 배워 지식을 쌓은 사람이라 생각하느냐? 대답했습니다. 제자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했죠. 아니다. 나는 하나를 배워서 꿰뚫었을 뿐이다. 이 마지막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자 사는요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자부심이 굉장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공자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자 사는요 10가지를 가르쳐주면 10가지를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공자님은 제자사보다 머리가 좀 나빴을까요? 하나만 배웠대요. 근데 하나를 갖고 나머지 9개를 꿰뚫어 보신 분이에요. 여기에서 공자님의 위대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이 배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배웠고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 9개를 꿰뚫어 보고 통찰력을 갖고 상상해 내는 능력,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